세 번째 지문 합시다. 1문단 읽어보세요. 야, 이거 알겠지 않냐? 이제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보일걸, 이제.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2026평이고,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1문단 정도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무슨 정책을 펼치겠대요? 오늘 익숙한 친구죠? 통화 정책입니다. 전통적이라는 말이 깔려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도 있나 봐요. 어쨌든,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 목표로 하겠답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 안정을 달성시키겠대요. 여기까지 써놔볼게요. 오케이? 되지 않나요? 아니, 통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 어떻게 해요? 친절하진 않지만 설명해 줍니다. 금리 인상해서 경기 과열 억제, 경기가 침체일 때는 반대로 해서 금리를 낮춰서 활성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을게요. 아직도 조금 헷갈리면 자꾸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2문단 첫 줄 보겠습니다. 2문단 자체를 읽어주세요. 이건 뭘까요? 출발. 다 읽었나요? 짜잔, 2문단 내용은 금융감독 정책이랍니다.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대요. 약간 1문단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물가 안정 그리고 경제 안정. 2문단은 금융감독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금융 안정을 하겠답니다. 금융 뭔지 배웠습니다. 돈의 유통입니다. 은행이 돈을 받아서 대출 나가는 걸 말해요. 자, 그걸 확보하기 위해 미시 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답니다. 미시 건전성 정책이 뭔지 설명해줘요.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을 확보한답니다. 건전성이 뭔지도 배웠습니다. 안전성을 말합니다. 밀린 돈, 맡긴 돈 빼주세요 하면 바로 빼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대요. 최저 자기자본 규제 같은 게 여기에 있다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얼만큼 알아듣겠어요? 이거 뭐야? BISP를 그거잖아. 8%! 다 이어집니다. 하는 얘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게 계속 아까 신경 쓰였던 거.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 최근엔 좀 달라졌나 봐요. 네. 최근에 좀 바뀌었나 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3문단에 뭐가 등장하냐. 우리가 이제 많이 훈련했던 PS 구조가 시작됩니다. 이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등장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걸 읽고 풀면 되는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정답률이 22%인 게 충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드릴게요. 문제가 뭔지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대놓고 하나가 있습니다. 11번 문제가 그거예요. 11번 문제가 프로블럼이 뭐냐를 대놓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줘야 되는데 아주 힘듭니다. 자, 시간 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남은 힘을 여기다 다 쓰세요. 문학은 내가 날먹하게 해줄게. 오늘 문학 테마 자체가 날먹하기야. 자, 5문제고요. 11분 30초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작합시다. 출발. 마무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 푸신 분 절반, 아직 풀고 계신 분 절반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본인의 시간이 오래 걸리셔서 다 풀고 듣고 싶은데요 하면 미리 오셔서 지문을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교재 막 그냥
진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봅시다. 아까 제가 1, 2문단 잡아드렸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3문단 첫 줄에 친절하게 1, 2문단을 정리해 놓은 거 눈치채셨나요? 눈치 못 채신 분들은 3문단 첫 줄 한번 다시 보세요. 네, 1문단과 2문단 내용을 정직 담백하게 그냥 써놨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집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문에서 원래 생각했던 게 바뀌었습니다. 전통적 경제학자들은 이 두 개가 이원적으로 작동한다고 봤대요. 즉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화정책을 펼칩니다. 즉 정책금리를 조절해봤어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진대요. 금융이 불안해진대요. 그래서 분명히 통화정책을 펼치면 물가 안정을 통해 경제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통화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 물가를 조절하는 용도로 썼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금융 안전이라는 거를 훼손시켜서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켜서 경제 안정이 훼손되는 상황이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저 두 개,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이원,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었구나. 서로 관련되는구나 라는 거를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3문단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다만 여기 버블 얘기가 그거란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다만 이거는 가능하죠.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했는데 저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다만 그거와 별개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붕괴돼서 문제가 됐구나. 통화정책을 건드렸는데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 자, 문제 자체가 금융 시스템 붕괴였어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 거시 건전성 정책을 하겠다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기존 미시 건전성 정책에다가 거시 건전성 정책을 더하래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근데 이게 뭔데요?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래요. 그 기반에는 구성의 오류가 깔려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그 예시로 완충자본 제도라고 있어요 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나름 짝을 맞춘 거야. 앞에 이원적인 미시건전 정책 이거와 여기 내 색깔도 그래서 나름 구분해 놓은 겁니다. 뭐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설명을 각각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은 별 느낌 없겠지만 나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걸 읽었을 때. 왜 그랬을까요? 아까 푼 문제 7쪽 잠깐 와볼래요? BIS 비율 뜬금없지만 7쪽의 2문단 두 번째 줄 볼래요? 7쪽 2문단 두 번째 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예금제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BIS 비율이라 했던 게 사실 뭐였던 거야? 완충자본 제도가 들어간 즉 거시건성 정책이 들어간 자기자본 규제였던 거야. 아까 그래서 뭐 이상한 거 자기자본에 뭐 이것저것 막 들어가 있었지. 그게 저건가 봐요. 라고 생각하니까 또 재밌더라. 나만 재밌죠 이런 거. 와 그런 거였어. 지식이 늘었다. 아 완충자본이 아까 단기 우선이 채용 뭐 그런 건가 보다. 맞아요. 찾아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야 재밌지 않냐? 나만? 좀만 더 볼까요? 완충자본 제도는 뭐냐? 이것도 너무 웃겨요. 자기 자본 쌓아놨죠. 미시건전성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마 최소 몇 프로는 갖고 있어라 니돈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갖고 있으라는 얘기였대요. 그게 완충자본 제도입니다. 끝이에요. 경기가 과열될 때, 즉 통화량이 너무 많을 때는 이걸 통제하기 위해 은행 니들 기본 자본, 자기 자본 갖고 있지? 거기다가 더 들고 있어라. 대출 더 나가지 말고 좀 돈 좀 갖고 있어라는 얘기였던 거였어요.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해요? 야 그때 쌓아놓은 거 있지? 그거 빨리 싸게 대출 나가. 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국어는 돌고 돌아 결국에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독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11번 문제. 이 글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했는가에 대한 문제고요. 선지 4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 인하 즉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선지 4번이 답이에요. 통화정책을 잘 했는데 경제 안정이 훼손된다. 왜? 금융 시스템 불안이 그걸 야기시켜서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어때? 나름 잘 설계된 문제인데 너무 어려웠대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행히 수능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수능에 나왔다면 좀 핫했겠죠. 자 12번 볼까요? 아 이거는 아까 그거랑 똑같은 문제.
아까 우리 BISB를 풀 때 은행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은행이 선택할 수 있어요. 수상에 같은 설명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방적 규제라고 써 있고요. 역시 예방적 규제라고 써 있습니다. 수상했습니다. 사실 같은 설명이 두 가지 정책에 같이 써 있는 게. 자, 12번의 답 3번입니다. 기억은 내용과 달리 예방 땡 둘 다 예방적 규제입니다. 답 3번 나와줘야 돼요. 예방이란 키워드가 겹친다는 걸 봤다면 읽으면서 눈치챌 수도 있었는데 다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14번. 아, 이거 문제 참 양아치예요. 읽어볼게요. 미시건전 정책, 거시건전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와 이걸 다 막아놔. 뭐일 때 무슨 건전 정책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다행히 뒤에 구원을 주네요. 완충자본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완충자본은 어디 정책이죠? 거시건전 정책인 걸 캐치했다면 B 찾았습니다. 바로 거시건전 정책이에요. 그러면 A와 C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두 개입니다.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불황일 때는 완충자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와우! 사용해야 되죠. 내가 더 놀랐어요. 그리고 호황, 즉 활성화됐을 때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이 완충자본을 정립해야 됩니다. A, C가 답이 될 경우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뭐가 답이에요? 둘 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있으면 문제가 오류가 됩니다. 답은 하나밖에 못 고르거든요. 수능은 모두 고르시오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예쁘게 맞춰놨네요. 네, 이 두 개 중에 호황 정립은 없습니다. 답은 1번밖에 없네요. 비거시인 상황에서 말이죠. 자, 1번 답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정답률이 20 몇 프로래요. 24%, 3%네. 자, 보기에 첫 줄부터 사실 스포가 되어 있어요. 볼래요? 비대칭적이래요. 통화 정책의 효과는 비대칭적이다. 자, 여러분들 비대칭이 뭐야? 같지 않다는 뜻이죠. 똑같지 않다. 비대칭이다. 하나는 효과가 있고 하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는 있고 없고. 자, 읽어볼게요.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요. 님들아, 그럼 물어볼게요. 설렌다. 뭐라고 대답할지. 오늘 공부할 걸 여기서 종결합시다. 지금 읽은 문장 있죠? 내가 다시 읽을까요? 지금 보기의 두 번째 문장.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야. 근데 침체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없어. 문제.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내리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게 효과가 있을까? 내리는 게 효과가 있을까? 올리는 게 효과가 있다고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안타까워. 야,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래. 경기 과열 때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쳐요?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통화량 줄이려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통화량 억제 정책은 통한다. 이 얘기야. 하지만 침체 때는 통화량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이었던 겁니다. 과열 때는 즉 금리 올리는 정책은 효과가 있는데 내리는 정책은 별 효과가 없네. 이 얘기였던 거고요. 왜 그런지 분석을 해놓습니다. 자, 소비심리 위축,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아. 그리고 이 돈들로 부동산 사러 가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 대표적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봤어요. 1억 9천 아파트가 7억이 되는 거를 봤습니다. 모든 근로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살까 말까 하다가 전세로 들어갔거든? 살걸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 저기 1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터졌냐?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까 총재님이 해주셨죠? 코로나 때 금리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통제하지 않는 시간에 최대한 돈을 쓰라고 극도로 금리를 낮춰요. 자, 은행이자 저 그때 대출 받았거든요. 전세 받으려고 아파트 1%의 대출 받았어요. 1.2%의 대출 받았습니다. 거의 무료로 받은 거예요. 그 돈을 그냥 아파트 들어갔어요. 살걸. 자, 근데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이 아주 낮은 금리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액을 이제 대출 받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돈으로 치킨 사 먹으세요라고 의도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5억 대출 받아서 다 아파트 사러 들러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니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갑니다. 5억, 6억, 7억. 자,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금리 바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금리 얼마게요? 3%예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 그 1억 9천 아파트는 지금 3억 2천에 거래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5억 됐을 때 산 사람은 뭐 한 사람일까? 참 잘 모르는 거죠.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너무 원통이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원통할 필요 없죠. 왜냐면 재화는 값어치의 변동을 생각하면 그렇게 바람직한 소비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이 집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여기서 잘 수 있으면 됐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잃은 돈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14번. 바로 이 현상이 끝밀어 올리기입니다. 즉 침체기 때 통화량을 늘려도 효과가 없다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끝밀어 올리기는 침체기 때 통화량을 늘려도 효과가 없다. 자, 답이 나왔습니다. 선지 3번. 읽어볼게요. 끝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님들아, 완충자본 제도는 침체기 때 완충자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보고 왔죠? 사용하는 거죠. 잠깐만요. 끝밀어 올리기가 뭐죠? 침체기 때 돈을 풀어봤자 소용이 없다죠. 선지 3번 어때요? 헛소리죠. 답이 3번이 이렇게 돼서 나오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했어요. 돈 푸는 게 효과가 없다. 돈 푸는 효과가 없을 때 돈 푸는 제도인 완충자본 제도는 효과가 있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15번이 한 줄기 빛이었나요? 15번의 답 2번이랍니다. 틀리지 마세요. 자, 오늘 독서 기나긴 여정이었는데 이제 문학을 하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시나리오 희곡 서술자를 대체하는 무대 배치,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 기법 이런 거 배웠었죠. 오늘 계속 이어서 극문학 특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문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가? 제 힘이 남아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페이지 22쪽입니다. 서사극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제 전공이었어요. 이게 극문학이 원래 처음 전공이었어. 이게 석사할 때 문학 석사로 들어갔거든. 근데 문학 석사는 좀 추상적이고 본격적으로 어떤 문학 영역을 하는지는 가서 또 정해야 돼요. 근데 보통 교수랑 면담해서 결정해요. 나도 입학할 때 그랬지. 교수랑 면담했는데 제일 주임 교수, 그러니까 제일 높은 문학 석사관에서 제일 높은 교수가 홍 교수라고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나를 그래도 괜찮아 보셨나 봐. 젊은 친구가 아이 제가 문학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법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귀엽게 봐주셨나 봐. 그래서 그러면 이 학생은 나랑 하겠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내 지도 교수로 됐어요. 그분이 극 작가였어요. 그래서 내 첫 문학 전공이 극문학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와, 다시 한번 그걸 다시 하라면 나는 자신이 없어요. 석사 딸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작품 활동을 해야 돼요. 그거 따오려면. 희곡이거든? 대본을 써가야 돼. 아니, 이거 오글거려서 못 쓰겠더라고. 봉수, 땡땡, 야! 이렇게 쓰고, 엄마, 뭐! 이렇게 쓰는데, 쓰면서 내 손발이 안 보였어요. 오글거려갖고. 이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어렵다. 해서 맨날 술만 먹었어요. 대학교도 마시고, 대학원에서도 마시고, 하여튼 맨날 마셨는데, 말하지 않았나? 이거? 그래서 맨날 술 먹을 때 누구랑 마셨냐면 그 다른 교수님 중에 나이가 좀 더 있으셨는데 좀 오래된 교수님이신데 자세히 말하기 좀 그렇다. 그 교수님이 나랑 술을 자주 마셨어요. 좀 코드가 맞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둘 다 좀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둘이 좀 격식을 좀 따지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나이 차이가 있고 해도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건 난 좋아해서 그 양반이랑 나랑 좀 맨날 둘이 술 먹었거든. 아, 내가 그 얘기했지. 그 도연아, 너 까는 시야라고 보였던 그 교수, 걔거든. 이 얘기도 안 했지? 하지 말자. 오늘 바쁘니까. 아니 이상한 얘기를 꺼내갖고 마무리해야지.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시문학 수업도 들어야 되고 소설도 듣고 현대소설도 듣고 고전문학 향가 분석 하여튼 몇 가지 들었어요.
똑같아. 대학원도 이제 대학교처럼 대학교도 모르지 너희들은. 어쨌든 수강 신청해서 듣는 건데 다만 과목 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대학원은 들을 걸 딱 들어야 돼요. 뭐 보석 세공학 이런 거 못 듣습니다. 문학 석사 할 때는. 아 학부 때는 들을 수 있어요. 교양 과목이 6, 70%쯤 돼요. 그러니까 님들이 만약에 법학과 지금 없어졌지. 남들이 만약에 국문학과를 가잖아요. 그럼 국어 전공은 30% 정도만 10개 중에 3개만 들으면 돼요. 그럼 7개는요. 니들 듣고 싶은 교양 들으면 됩니다. 보석 세공학 뭐 이런 거. 한자의 원리, 그래서 영어 회화 투, 막 이런 거 들으시면 됩니다. 일본어 내가 배우고 싶어서 일본어 들었거든요. 그때 한창 또 애니메이션 보고 있을 때라서 일본어 들었는데, 일본인들이 와. 난 분명히 일본어 기초를 했는데, 히라가나 배우고 있는데 이 자식들은 프리토킹이 돼요. 이거 외운 거야 애들은. 학점 따로 온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애만 학살당이다. 뒤 떴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미 거의 일본인과 다를 바 없는 이 오덕후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스럽더라고. 더 가가는 기초 한자반이었어요. 중국인이 계셨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좀 제도적으로 막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덕후는 막을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지. 근데 중국인 교환 학생분들이 기초 한자를 듣는 건 좀 반칙 아닌가? 내가 충칭 중국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간 다음에 한국어 기초 배우는 거랑 뭐가 달라? 기역, 니은, 막 중국인 친구들 기역, 니은 이러고 있을 때, 기역 막 이러고 자음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치사한 놈들. 얘기를 마무리하자면요. 왜 이렇게 샜지 오늘? 내가 지금 큰 산 하나 넘어서 좀 마음이 편해졌나 봐요. 그 교수가 그 시문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나랑 또 추억이 있는 게 시를 써오는 숙제를 냈거든요. 다 작품 창작 활동 해야 돼요. 석사 과정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돼. 그래야 석사를 줘요. 이것들이. 근데 시도 많이 썼지. 그나마 내가 시를 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교내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고 장려상이지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초등학교 때 어디 엄마 따라서 어디 가서 뭐 시 썼는데 뭐 메달 같은 거 받을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시는 내가 자신이 있었다고. 근거가 좀 빈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 수업 들었을 때 과제를 해서 가져갔는데 그 교수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막 비판적인 건 아닌데 딱 느껴져. 평가할 가치도 없군이라는 게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느껴졌어, 그냥.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느껴졌어. 그래서 이거 많이 쓰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나는 그때 되게 막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긴 했더라. 그래서 어쨌든 그 교수한테 공부하면서 열심히 시문학도 공부하고 했었죠. 다른 영역도 공부하고 극작가 그거 쓰는데도 힘들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깜빡했어요. 근데 계속 까이긴 했어. 아직 부족하네요. 맨날 이러고 들었는데 어느 날 과제가 있는 걸 깜빡한 거야. 3편인가 써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 들으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동문들이 뭐 이게 주섬주섬 꺼내.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오늘 그 3편 내는 날이잖아요. 맞다. 진짜 깜빡한 거야. 과제는 내야 되거든. 그래서 시간 보니까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정신없이 전사실로 뛰어가서 한글을 키고 아무거나 썼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시를 기억을 해요. 어쨌든 아무거나 썼어요. 문, 빙글빙글, 로또, 히히히, 막 엄마 안녕, 막 이런 거 썼던. 정말 이렇게 썼어. 정말 이렇게 썼어. 그리고 프린트를 해서 해 띄우니까 교수랑 같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늦을까 봐요. 그래서 왔지. 태어날. 그래서 다 써오셔서 제출하세요. 해서 제출했지. 자 무슨 일 있을지 예상이 되시지 않나요? 교수님이 김봉수 학생 이제야 시인답군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또 다음 주인가 술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술 한잔 먹고 얘기를 했지. 교수님, 그거 어떻게 쓴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내가 이래서 시를 내가 하니까 역시 프로는 달라요. 나 같으면 내가 교수였으면 내가 좀 부끄럽구나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게 바로 시입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시란 정제된 언어가 아니에요. 마치 뭐랄까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은 걸까?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게 비집고 튀어나오는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나도 막 그런가 봅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포장해요. 그래서 근데 근데 웃긴 게 다시 보니까 괜찮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표지는 원장님이 만든 책 표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전에 표지도 있는 거 아시죠? 전에 표지는 매 주마다 시간평 실려 있죠. 이스터에그라고 해야 되나? 그때 시도 한번 넣은 적이 있습니다.
말 안 해야지 뭔지는. 2학년 때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쓸 확률도 없지롱. 말은 못하죠 부끄러우니까. 자 됐고요. 아니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 교수님 그래서 마무리. 자 그 희곡 하려다가 이게 도저히 힘들었는데 그 교수가 술 먹을 때 내가 얘기했어. 교수님 나 이거 희곡 쓰는데 미치겠다고 어떻게 잘 쓰냐 했더니 나도 모르죠 나는 시밖에 모르는데 하길래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전공을 바꾸는 거 어때요 하길래 뭘로 했더니 시로 바꾸세요 했고 내가 바로 no 굶어 죽을 일 있어요? 딱 이렇게 말했지. 좀 상처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둘이 또 친해갖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 바꿀게요 하니까 그 교수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신문학 지원자는 거의 없거든. 그래서 야 어떤 바보가 신문학 석사를 지원하냐 바보죠. 근데 술 먹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약속했는데 지켜야지. 그래서 일단 제일 민망한 거 지도 교수한테 가는 거. 우리 홍 교수한테 가서 저 이제 그만 이제 전공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좀 바로 그 사람도 싫어하진 않더라고. 잘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뭘로 바꾸게? 소설? 뭐 동화? 하길래서 아니요 이 교수님이랑 시문학 굳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래 고생하게. 그래서 그 교수와 우당탕탕 시문학 석사 과정이 있었다. 돌아와서 힘들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공한 게 바로 이 극문학. 우리 저번 시간부터 이어 있었죠. 나름 내가 전문가라고 나름 잘난 척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특징, 즉 소설하고 비슷하지만 얘들만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자, 이 극문학 중에 뭘 할 거냐? 첫 번째, 서사극입니다. 비교를 위해 여러분들이 맨날 접하는 정통극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두 개의 목적이 다릅니다. 정통극은 목적이 감동이에요. 이 드라마를, 이 영화를, 이 연극을, 이 뮤지컬을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참고로 이때 감동을 엉엉엉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 직역하시면 됩니다. 감정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약간 별 생각 없이 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희열이 넘쳐요. 감동한 거야. 별 생각 없이 왔는데 혹은 기분이 나빠서 왔는데 비극적인 드라마를 보고 슬퍼졌어요.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것들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수단을 사용하냐?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을 유도해요. 진짜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예제자, 최근에 자 영화 드라마로 가자. 한국 걸로 가자. 내가 아침만 물어봤는데 야 일단 겨울왕국 튀어나오는데 나 힘들더라. 일단 연기가 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외국 영화인데 뭔지도 모르겠어. 막 배우가 누군 줄 알아. 자 한국 드라마나 영화 중에 자네가 그나마 이거 좀 대중적이다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 혹시 있어? 드라마나 영화 한국 중에. 그러니까 영화 나도 안 봐. 나도 허준이 마지막이야. 97년작이야. 방금 영화 이름 말한 줄 알고 왜 이렇게 철학적이냐 했는데 진짜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최근 어쩔 수가 없다 그건가 봐. 다른. 야 영화 드라마 하나만 해줘. 예전 거 해야 될 것 같아. 사랑의 불시착이라. 이건 또 뭘까? 알 것 같아요. 쇼츠에서 봤어요. 현빈 나오죠. 그 여자 배우 이름 뭐예요? 손예진. 이거 말해도 되나? 원장님이 자기 젊었을 때 사람들한테 손예진 닮았다는 소리 들었대요.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 돌아봐서 자 거기 현빈하고 손예진 씨가 나온대요. 혹시 현빈 이름이 그 북한군으로 나오지? 이 정도면 다 봤어. 역시 쇼츠다. 맨날 밤에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이거나 보고 있는 거야. 거기 현빈이야 이름이 혹시? 내래 현빈이라고 뭐 이렇게 말해? 아니 다른 이름이 있죠. 손예진도 거기서 이름이 안녕하세요 손예진이 이렇게 해요? 아니죠. 다른 이름이 있죠. 왜? 손예진으로 하면 현빈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연기하고 있다는 게 딱 티가 나요. 여러분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 순간만큼은 현빈이 아니라 북한군이었단 말이야. 그걸 진짜라고 믿어요. 네, 몰입하게 합니다. 그 수단으로 가장 역시 돈이 많이 들지만
배우들이 존중받는 이유죠. 메소드가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몰입하게 하는 연기 메소드예요. 이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사실적인 배경, 즉 무대나 세트를 설정합니다. 진짜 북한 같아요. 막 바닥에서 막 조개 구워 먹고 있다고. 소품들도 막 북한 물품을 갖고 와요. 진짜 같아요. 자, 리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되냐? 그 배우의 심리와 상황에 몰입하게 돼요. 이입하게 돼요. 감동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만나는 거는 사랑의 불시착이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골 만나게 됩니다. 서사극을 만나게 돼요. 자, 어떤 게 있을까? 목적, 이거는 감동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메시지 전달입니다. 이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 없습니다. 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정도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그래서 몰입하면 안 돼요. 왜? 몰입하면 감동으로 흘러가 버려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흐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반대로 가요. 낯설게 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기법을 씁니다. 봤을 때 이거 연기지라고 하는 장치를 계속 줘요. 진짜라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철저히 차단합니다. 자, 현빈이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이게 비슷하지 드라마가 끝날 때쯤 시간 보니까 이제 곧 끝날 때야. 슬슬 뭔가 위급한 장면이 시작되면서 하면서 막 위태로운 장면으로 딱 멈추면서 끝나죠. 화면이 흐려지면서. 근데 이렇게 끝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맨날 봤던 것처럼 화면이 딱 결정적일 때 정지하는 게 아니라 딱 시간이 되더니 딱 정지가 풀리고 브라운관을 향해서, 그러니까 현빈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또 봐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하고 간다 쳐봐요. 몰입이 어때? 갑자기 깨요. 맞다. 현빈이 저거 회당 출연료 2천만 원이라고 했지 하면서 떠오르면서 재미가 없어져요.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객한테 말 거는 건 금지되어 있는 거야. 하지만 여기는 해야죠. 관객한테 말을 걸어. 또 뭐가 있을까요? 소품이 사실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 소품을 씁니다. 배경 소품을 써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문학이라는 교과서를 배웠을 텐데 이 서사극 하나 정도는 배웠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한번 찍어볼게요. 북어대가리. 그 물건 상자 김장. 야, 내가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기 어느 학교인지 내가 몰라갖고 소담고지 방법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거 문제 만들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물건 김장 젠장. 자, 파수꾼 촌장. 자, 파수꾼 가. 늑대가 타왔다. 자, 다음 이강백의 결혼 덤덤. 그치. 관객한테 물건 빌리고 자네만 아는 것 같은 이 느낌. 야, 이거 이 중에 하나 분명히 내가 니를 2학년 때 내가 클리닉 자료 만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그래요. 됐다. 풀어볼까요? 이근삼의 원고지입니다. 22쪽 오셨죠? 22번, 23번 두 문제 푸는데 3분 30초 어떨까요? 4분 줄게요. 4분. 자, 하나 더 있었어요. 역시 이 극문안, 그 중에서도 희곡에서만 발동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자, 일단 지문 작품 설명 살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안 볼 겁니다. 어차피 상징적 의미만 뽑아내면 되는 거라서 22번을 맞췄다면 사실상 이해한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답 5번들 고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새를 풀어줬지만 집에 있는 다른 밧줄로 묶은 걸 통해서, 즉 밖에서 가장의 무게가 집에서의 기대하는 또 아버지라는 무게로 다시 대체되는 걸 표현한다고, 이 정도는 우리가 상징적인 거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인물들 이름이 어때요? 김봉수, 김민철 막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죠. 장남. 아빠 이름은 어디 있어? 교수. 엄마 이름은 처. 됐죠? 이런 게 다 몰입 깨는 요소입니다. 아까 쓰다 말았네요. 낯설게 하기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름 평범하게 안 짓기입니다. 저기 아까 파수꾼 아신다고 한 분이 있으니까 거기 등장한 인물 이름이 어떨까요? 촌장 이름이 촌장이고요.
파수꾼 3명 등장하는데 각각 이름이 파수꾼 가, 파수꾼 나, 파수꾼 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 1명 등장합니다. 이름 마을 사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낯설게 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딱 적용하면 확 깨져요. 사랑의 불시착에 현빈 이름이 진지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내 이름은 남자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확 깨요. 손예진이 저는 여자 주인공인데요 하면서 끔찍하죠. 몰입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의도도 그렇게 하죠. 23번 답은 4번인데요. 일단 선지 5번 보세요. 장녀는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몰입이 깨져. 몰입이 돼. 몰입이 깨지지. 관객한테 말을 거는 순간 자, 몰입을 하도록 인도한다. 좀 어색한 말이 되는 겁니다. 4번 답인 걸 근데 증명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거는 소설에만 존재하고 소설에서는 존재하지만 희곡에서는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간의 순간적 전환은 희곡에서 불가능해요. 보세요. 서술자가 있다 쳐봅시다. 소설에서 버거킹에서 서브웨이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버거킹에서 버거를 먹던 봉수는 곧바로 서브웨이로 뛰어갔다라고 쓰면 끝나요. 서술자가 드립 한 번으로 공간 이동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자, 희곡은 어떻게 할까요? 영화는 그나마 요즘 괜찮아요. CG라는 깡패가 있어서 가능해요. 근데 희곡은 사람들이 눈으로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순간적 전환이 참 제한돼요. 그래서 희곡이 가장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제한되는 장르인 거예요. 눈앞에 있으니까. 일단 제일 저렴하지만 가장 허접하게 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로 가는 방법은 있어요. 서로 민망해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바다인가 봐요. 이거요. 대사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서로 좀 민망해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1인극 같은데 가끔 나오지만 좀 힘듭니다. 참고로 1인극, 2인극이라는 연극이 있거든요. 요거는 내적 독백으로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웬만한 연기력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도저히 볼 수 없는 작품이 나와요. 근데 저는 아주 좋은 작품들 봤는데 인상 깊은 게 몇 개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 같아서는 내 돈으로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되게 멋진 작품들이 있어요. 1인극인데 와, 그렇게 배우 한두 명이 3시간 동안 안 쉬고 떠들어요. 내적 독백을. 근데 너무 재밌었어. 그런 작품도 있어요. 레드라는 게 있거든요. 수입 작품이라서 번역해서 이제 하는 건데 배우 연기력이 와 좋으면 그걸 해주더라고요. 근데 배우 이름 말도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는 강신일 모르죠. 그 범죄도시에서 저기 설경구 맨날 때리는 그 선배 형사 넘어가고요. 야, 정보석 정도를 알지 않냐? 주얼리정. 그 사람도 레지했어요. 엄청 재밌어요. 자, 됐고요. 그러면 희곡에서 현실적으로 공간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뒤에 무대 배경을 예산을 투자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대한 판을 이동시키거나 여러 가지 장치를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한국 연극 규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브로드웨이나 아니면 각 잡고 만든 뮤지컬 아닌 이상 이건 불가능해요. 예산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공간이동 조명이 담당합니다. 이게 깡패입니다. 희곡에서는 조명을 통해서 순간적 공간이동을 소설처럼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공간을 여러 개 무대에 세팅되어 있겠죠. 가보면 알 텐데요. 이 연극 보러 가면 알 텐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불 끄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냥 진짜 순수한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빛이 딱 쏴지잖아요. 거기밖에 안 보여요. 이 말은 뭐야? 공간을 여러 개 세팅해놓고 보여주고 싶은 공간, 지금 서술 전개하고 싶은 공간을 거기다만 빛을 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공간을 이동하고 싶어 다른 공간에다가 빛을 쏴주면 그러면 이제 이 공간으로 이동한 걸로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작품에 그런 게 있었나요? 있어요. 여러분들 22쪽에 2문단 오겠습니다. 22쪽에 2문단 마지막 줄이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2문단 마지막 문장. 장녀가 어디에? 플랫폼에 나타난다.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오세요. 23쪽에 두 번째 줄. 플랫폼 방불이 서서히 꺼진다. 자, 그럼 장녀가 있는 공간에서의 사건 전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대사가 누가 해요? 처와 교수가 대사하죠. 그러면 장녀와 처 교수는 같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야? 다른 공간에 있었던 거야? 다른 공간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23번의 선지 4번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분리된 공간인 이유는 바로 조명이 꺼졌는데도 처와 교수는 계속 연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공간이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참고로 22번의 선지 4번도 같은 말이었던 겁니다. 22번의 선지 4번은 답은 아니지만 맞는 얘기거든요. 네, 같은 계열이었어요. 이 말도. 조명에 대한 효과도 있었구나. 자, 그 다음 페이지 16쪽으로 오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2개가 남았죠. 아니 근데 독서를 내가 진짜 빨리 했나 봐. 사실 아까 아침에는 요거 들어갔을 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끝냈거든. 우리 시간이 남아서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표정들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오해한 거겠지, 그치? 기쁨의 표정들이죠. 휴, 안도의 표정이겠지. 자, 역시 무대 때문에 생기는 희곡만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님들아, 별거 아니에요. 무대 밖의 사건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무대에서만 사건이 전개되지 않아요. 무대 외에서도 일어나는 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제일 편한 건 또 뭐겠어요? 지웠네. 인물 대사로 처리하는 게 제일 깡패예요. 이건 실제로 수능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무대 밖의 사건을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전달한다라는 2009년 기출이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서사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네가 써준 편지를 아마 편지 배달부가 중간에 읽어본 모양이더구나. 마을 사람들이 지금 여기로 몰려오고 있단다. 참고로 그 작품은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네 명이서 하는 극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구현할 만한 예산 연극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사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대 밖의 사건들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대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행위를 해야 되지만 미리 준비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죠. 바로 음향이에요. 소리는 무대 위에 없어도 내보낼 수 있어요. 미리 녹음해서 내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소리를 이용한다면 무대 밖 사건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문제 2012 수능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수능이고 극문학 특성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즉 쉽습니다. 17번 문제 때문에 갖고 왔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뭘 틀릴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하나 틀리게 될 거예요. 세 문제입니다. 몇 분이야? 계산도 안 되네. 1분 40 곱하기 3. 5분이죠. 자, 5분 재드릴게요. 출발. 가혹하다. 안녕하세요. 자, 잘 푸셨죠? 공감 정서고요. 극문학은 인물의 대사 행동으로 감정 정서를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윤첨지가 노부의 전대사를 봐야 돼요. 노부가 한참 바라보고 눈물 닦으며 서러운 소리로 윤첨지 이 자식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윤첨지 하고 말하는데 윤첨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점점점 대사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 극문학의 작가가 돼야 돼요. 아니 감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윤첨지 연기하는 배우한테 이 점점점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할게요.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무시한다는 듯이, 피곤하다는 듯이라는 표정을 주문할 거예요. 아니면 묵묵히 듣는다는,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라고 지시할 거예요. 문맥상 후자가 더 자연스럽죠. 그렇게 푸는 문제였대요. 즉 인물의 약간 소설에서 맥락 파악을 내듯이 극문학에서 맥락 파악을 위해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억까 아닌가? 예, 답은 그래서 3번 다 나와줬어야 됐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어긋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3번을 못 골랐을 때 이제 나머지 12 걸고 다니셨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겁니다. 꼼꼼히 다시 읽으면 해설 참고해서 보세요. 예, 명백하게 틀린 말들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사실 갖고 온 이유는 저 문제 때문입니다. 17번 때문에 갖고 왔어요. 기억 미음을 통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 관객에게 전달, 그에 대한 성명으로 적절하자는 거. 자, 답은 허탈하게 나왔습니다. 2번이에요. 기억과 상반된 니은. 아닙니다. 기억과 니은은 충분히 같은 사망사건과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근데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나머지 선지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선지가 공식적으로 수능에서 말한
무대박 사건을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를 좀 보시라고 갖고 온 거예요. 뭐 선지 1번, 네, 추후의 시각적 효과 가능하죠. 선지 3번, 청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충분히 괜찮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무대 위에서만 사건 전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18번은 아까도 봤지만 서사극이니까 상징적 의미를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극작품에서 어떤 소재가 상징하고 있는 걸 제대로 잡을 수 있는가. 자, 요거는 그냥 무난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4번입니다.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아닙니다. 이걸 계기로 오히려 더 보여준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억제한다고 하면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극문학에서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 보긴 힘들죠. 저 괭이는 말이죠. 답 4번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왜냐면 두 번째 작품은 그냥 상징적 의미 뽑는 거예요. 출색이라는 작품인데 상징 의미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형태 문제입니다. 시 해석 마이너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딱히 극문학의 특성이 보이질 않아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쓰셨습니다.